시장이 다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화요일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 우려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오늘 환율 얘기 먼저 합니다. 네. 달러 환율이 1,311원이에요. 지금 보이는 게요. 맞아요. 1,300원을 넘어 1,310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라요. 네. 달러 강세에 기인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불안 요인이 됩니다. 외환시장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글쎄요, 일단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여전히 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러우 사태라던가 리스크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I에서 R로 시장의 관심사가 옮겨지고 있어요. I는 인플레이션이겠죠. 그리고 R은 리세션, 경기 침체 쪽입니다. 점점 더 그러한 부분들, 지금 근원 PCI라던가 근원 CPI라던가 근원 PC 쪽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에너지라던가 식료품 같은 변동성이 큰 쪽을 제외하면은 어느 정도 물가는 피크아웃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로 약간의 안심을 주는 반면에 오히려 경기 침체 쪽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불거지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달러,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런 부분이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을 계속적으로 좀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만약에 천장을 뚫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각 나라들에서 외환 보유고의 10% 이상을 쏟아부으면서 안정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쉽게 잡힐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러게요. 환율이 상당히 복병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요.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반면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에 대한 고점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이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 보이는지. 그럴 경우에 또 금리가 조금 잦아지면 성장주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섹터가 주도를 하게 될까? 그 얘기 한꺼번에 묶어서 해주세요. 네. 글쎄요. 일단은 CPI 자체는 또 8.8%에서 9%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최악의 인플레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쪽에서 금리를 조절할 때 보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근원 PC라던가 근원 CPI 이런 쪽들에서는 조금 하향 추세가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일단 인플레 자체는 조금 피크아웃 하면서 여전히 저는 이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다만 그 투자 시기가 중요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또 4차 산업과 전부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이라던가 메타버스 그리고 NFT, 최근에 또 게임주들이 조금씩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닥권에서요. 그렇다고 하면은 P2E까지 연결되었을 때 그런 게임주들의 반등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라던가 사물 인터넷 이런 쪽들 전부 다 성장주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이오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까? 네, 바이오는 조금은 이제 종목별로는 옥석 가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해서 유보율은 높은데 계속적으로 실적이 적자가 나는 기업들의 어떤 무상증자 가능성. 이번에 무상증자 테마가 또 있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확진자의 증가라던가 원숭이 두창 이런 테마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은 테마성으로 움직인 쪽들도 저는 많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에서 약간은 어떤 테마성보다는 조금 밑바닥의 실적을 캐시카우로 깔고 갈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 그룹주들 요즘에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 본업에서 잘 되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신약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섹터나 종목 얘기할 게 많아서 앞에를 간단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질문을 네.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어쨌든 인플레 둔화에 따라서 성장주 쪽 관심인데 이게 추세적인 건 아닌 거죠. 일종의 네. 어쨌든 이 약세장의 랠리 가운데 조금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이죠. 맞아요. 성장주. 네.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은 비슷할 것 같고요. 네네. 자, 사영관 차장님께서 또 이슈, 섹터와 함께 종목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오늘 또 중요한 얘기가 많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건설주 정책 수혜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점검할 거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뭐 참 괴롭고 기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 얘기를 또 해주신다고 해서 앞부분을 조금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건설주 먼저 얘기인데요.
뭐 옛날 정책 기대감 대선 이런 건 좀 이제 뉴스가 벌어졌고 네. 최근만 보면 국내 건설업황은 안 좋아요. 네, 원자재 안 값 좋아요. 오르면서 오히려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수요 발주 받았던 데가 위축된다 그런 얘기고 다만 이제 해외 모멘텀들이 좀 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포인트. 네, 맞습니다. 대외 모멘텀도 있는 네. 상황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건설주 워낙에 흐름이 안 좋으니까 이거 정말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위권에 국내 어떤 주택 부문이라던가 도시 개발, 정비 이런 쪽들로는 수주가 이미 상반기에 작년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적인 효과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에 주가와 바로바로 연동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매수 시점을 잡으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정부 공급 확대 정책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에 좀 발목을 잡고 있고요. 원가 부분에서 원자재라던가 이런 비용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실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개편 효과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주택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건설주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떤 리스크 부분 때문에 물 밑으로 들어가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 막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공시를 대단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DLENC라던가 HDC 현대산업개발인데 이런 자사주 매입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없는 수급적인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다만 2분기 이후에는 좀 실적에서는 온도차가 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들은 약간 좋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좋다고 보는 수익성 면에서 국내 주택 부분이거든요. 이런 쪽들에서 수주를 많이 받았고 향후에도 수주의 추가적인 흐름들이 있을 만한 곳들은 조금 실적에 온도차가 생길 것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대외 변수 부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 안보 위기 이런 쪽들 때문에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단에서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그리고 대만 이런 쪽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신재생의 플랜트 관련된 수주들이 많이 좀 쏟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석유 관련된 LNG 플랜트 이런 쪽들의 수주가 또 최근에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건설주의 모멘텀을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건설주 자체가 정책 기대감으로 생각만큼 못 가다 보니까요. 네. 대형주들은 사실 주춤하고 조금 지방건설, 중소형건설 이런 데들은 개별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네. 건설주 그러면 최선호 종목은요? 네, 제가 예전에 이 코너에서 한번 GS건설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국내에서 주택사업 부문에서 굉장히 좋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고 주부들의 선호도도 높은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은 이게 원래는 해외 수주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런 플랜트나 이런 쪽들이 10조 원 아래쪽으로 감소하면서 다행히 그 부분을 메꿔주는 국내 주택 부분에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10조 원 수준으로 증가가 되니까 기존의 2조 원에서 10조 원 수준으로 국내 주택 부분이 증가되면서 수익성도 같이 개선이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힐스테이트라던가 DH는 점유율이 한 8% 수준이에요. 그래서 상위 과점의 기업들 그쪽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정비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21년 전체 수주를 현대건설이 5조 5,500억을 받았었습니다. 작년에요. 근데 올해 상반기 보게 되면은 6조 9,500원이 벌써. 네, 그럼 7조 가까이 받은 거고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하반기에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 압도적인 수주가 2위와도 지금 차이가 큽니다. GS건설인데 굉장히 큰 폭으로 벌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GS건설이 기록했었던 8조 이상의 수준을 아마 기록하면서 정말로 신기록을 달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요. 자회사 현대스틸 산업도 있는데 그쪽과도 약간의 좀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지금 주가는 어렵지만 향후에 하반기 이후를 봤을 때에는 매수할 만한 시점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 종목을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느껴지는 종목입니다. 네. 솔직하게 시장에 관심을 막 받고 있는 그 섹터는 아닐 수 있어요. 건설주가. 근데 이제
차장님이 건설주 얘기하면서 밸류로만 보면 뭐 가격은 많이 내려와 있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나 봅니다. 조금 더 주목해서 보겠고요. 현대건설 말씀하시니까 가격 전략을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6,000원 정도까지 조금은 열어 놓으시면서 전저점 부근이거든요. 거기에서 수급들이 반전되는지 이런 부분 테스트하면서 매수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도시정비 수주 상황을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58,000원 정도 선으로 저는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 손절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개개인 전부 다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이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 안쪽에서 설정을 하셔서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손절은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주 얘기했고요. 다음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뭐 합쳐서 네카오라고 부르는데요. 반등이 조금 최근에 오는 것 같았어요. 인터넷주들이 그죠? 뭐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메타버스라든지 올라오는 것 같다가 또 밀립니다. 일단 네이버부터 좀 살펴보면요. 좀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될 텐데 뭐 실적이라든지 뭐가 좀 돌파구고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글쎄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잠깐 수급들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단기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반등이 있었는데 이게 지속성이 항상 말씀드리는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잠깐 들어왔다 빠지고 잠깐 들어왔다 빠지고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콘텐츠 부분이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조정을 또 받고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가야 될 부분들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는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일 것 같고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웹툰이 56% 고성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되는 그런 흐름들, 이게 탄력의 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 지표 자체도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목을 받았던 메타버스의 제페토 이런 쪽들도 지금 로블록스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힘들어요.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결국엔 또 금리 인상 기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 흐름에서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네이버나 카카오나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시점입니다. 언제인가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월선을 지난달에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도 반등 흐름이 살짝 나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은 그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딱 23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기관들이 그동안 샀던 것들을 다 빼면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120월선 한 18만 원이 깨지는 지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지금 실적이라던가 성장성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조금 열어놓으시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빌리티 쪽을 또 매각하겠다라고 하면서 카카오 본연의 지분 가치가 또 떨어지고 감소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줄하향하는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픈 채팅이라던가 광고, 톡비즈 이런 쪽들의 실적이 어떻게 개선이 될지 신사업 부문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네이버 얘기하시면서 카카오까지 얘기를 잠깐 하셨고요. 기초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사볼 만하다는 아니네요. 그죠?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고 점검을 해주신 건데 다만 얘기하는 것들이 그동안 규제라든지 성장주가 빠지면서 빠졌던 건데 실제로 실적,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인건비 이런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은 근데 그렇게 훼손이 덜 된 것 아니냐? 그런 기대감들도 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워낙에 고밸류를 받아오던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만 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밸류가 높은 상태에 있는 거죠.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이런 고퍼주라던가 성장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기는 좀 힘든 환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다가 급하게 또 내리는 사이클이 내년에는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경기 침체라던가 인플레이션 이런 쪽들과 맞물렸을 때 결국은 그런 신호가 왔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유동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풀릴 때 이런 고퍼주, 성장주 이쪽으로 몰리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좀 연속성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같이 살 만한 신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이버는 아까 그 좀 돌파구나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시고 카카오에게 조금 더 해주세요. 카카오도 지금 안 좋죠. 뭐 여러 규제들과 함께 그동안은 자회사 상장하는 게 좋은 뉴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자회사들이 골치 아픈 뉴스가 돼버렸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뭐가 좀 돌아 나오거나 업황이 좋아질 때 어떤 걸 좀 주목해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은 커머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4%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메이커스, 카카오 메이커스죠. 그쪽이 재편되면서 지그재그까지도 같이 연결 대상에서 또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적에 타격을 받으면서 매출 성장은 커머스의 44%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 가장 중요한 사업 부문이 타격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이제 기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모빌리티가 또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게 굉장히 타격을 크게 주면서 기존의 어떤 광고 매출 확대라던가 신사업 수익성이 일부 있겠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커버하면서 실적들을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더 크다라고 지금 현재는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수익성의 개선 외에도 판관비라던가 인건비 이런 쪽들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가는 추세가 있는지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는 결국엔 우리가 먼저 이쪽에 손을 댄다라는 부분보다는 항상 말씀드려왔던 대로 우리나라의 지수를 사는 외국인들의 동향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런 고퍼주들에 대한 매수가 끊임없이 좀 이어질 때, 연속성 있게 이어질 때가 우리가 이런 고퍼주를 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얘기 오늘 하셨는데 결론을 좀 지어주시면 두 가지 부를 겁니다.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정말 고통을 지금 감내하면서 왔던 분들이 있고 최근에 좀 관심이 있어서 사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까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대응 전략은요? 글쎄요. 일단은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현금이라고 하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 120월선이에요. 한 18만 원 정도 부근에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그런 상황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기 침체가 만약 온다고 하면은 사실 이 지수의 120월선 지지라던가 종목들의 120월선 지지도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이버보다는 조금 견조합니다. 60월선을 아직 터치를 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58,000원 정도 선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매수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수급 전환을 확인하시고 약간의 물타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좀 레버리지로 사셔서 이게 반대 매매 위험이 좀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 지지선들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반대 매매 담보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계산하시면서 추가 매수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신용이라던가 어떤 미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이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